안녕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왕을 손꼽으라면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세종대왕이 좀 주머니에 좀 많이 있어야 좀 마음도 든든해지고 정말 여러모로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사실 근데 세종대왕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태종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라는 왕은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양령, 효령, 충령, 성령.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장자상속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라는 이런 신념으로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이 장자였으니까 세자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면서 이제 앞으로 차기 왕이 될 그런 후보로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양녕대군은 요즘 표현을 하면 너무 이제 농땡이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소홀히 한다라든가 거의 학습 의지가 없어서 그 세자 시절부터 수업에 빠지기가 일쑤고 감기 걸렸다, 오늘은 머리 아파서 못 나가겠다, 또 어떨 때는 저 선생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에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학습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는 양녕대군이 계속 지금 기준으로 친다면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에 오릅니다. 왜 이렇게 양녕대군이 1위에 오르지? 근데 이 연관 검색어에 오르는 그 인물들이 소행, 칠점생, 봉지련, 초공자 다 이 기생신분의 여인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기생들하고 연문을 뿌리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태종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아들 후계자로 삼았다가는 이 조선이란 나라 어떻게 세운 조선 왕조인데 거의 이거 정말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양령을 뭔가 이렇게 폐위할 그런 어떤 명분을 찾아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마침 세 번째 아들 충령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학문이면 학문, 정말 독서량 풍부하고 효심도 지극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야, 저런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양령이 싫으니까 양령 아웃, 충령 인 이러면 사실은 또 후폭풍 같은 게 일어나요. 그때 이제 태종이 어떤 원칙을 내세웠느냐 하면, 이 왕위 계승은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택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들을 신하들에게 확산을 시켰고, 신하들이 전체 이제 회의에서 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종은 그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또 신하들에게 대묻고 결국 충령이라는 답을 얻으면서 결국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내가 이제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대로 이제 원칙에 의해서 양녕대군이 후계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일단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제 우리 세종시대의 찬란한 업적들이 없었을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태종이 이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보다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우리 충녕대군 세종이셨고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상당히 우애도 매우 이제 좋았다고 보여지는 게 이 두 형님도 잘 보호하고 잘 관리를 했어요. 사실은 조선시대 왕의 형으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극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 왕의 형 중에 역모 혐의로 임해군처럼 처형당한 사례도 있고 항상 이 불안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 두 형님은 오히려 정말 그 당시로 치면 아주 이례적인 장수. 효령대군은 91세까지, 요즘 치면은 거의 100세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고요. 양녕대군 또 69세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라는 왕이 어쨌든 인품이라든가 또 이런 우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왕위를 양보했던 이 두 형님의 덕을 추모하는 사당이 만들어져요.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가시면 지덕사라는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의 이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권사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여기가 바로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왕위를 양보했던 두 형님의 덕을 추모하는 이 사당이 아주 서울 가까운 곳에 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태종의 강력한 의지 속에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했던 세종, 세종대왕의 업적 너무 많죠.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각종 과학기구의 발명이라든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반포해서 당시 백성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주었다라든가,
또 이 보면 이 국민투표 실시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1430년 무렵에는 이 세종이 그 당시에 이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토지세법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고 상당히 어떤 민주적인 이런 그 길을 트신 바로 이런 업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종이라는 왕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재를 정말 폭넓게 등용했다. 우리 요즘 시대의 리더는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종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누가 있나요? 뭐 과학자 장영실, 음악가 박연, 명재상만 해도 황희정승, 허조, 맹사성, 정말 이 많은 인물, 뭐 지편전학자 성삼문, 뭐 신숙주, 박평현, 정인지. 이 나는 세종시대 하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거의 없다 이러면 국사 공부 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세종이라는 왕은 인재들을 폭넓게 등용했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역시 최고의 왕이다. 그래서 이 장영실 같은 경우는 또 감동적인 게 천민 출신이었어요. 어머니가 부산 동래안의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이면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었고 그 아들도 천민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만을 보고 정말 발탁을 해서 그 최고의 과학자로 이제 키웠고 그 장영실이 세종에게 화답한 그 작품이 바로 우리 물시계로 불리는 이 자경루. 바로 이런 발명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보면 박연 같은 사람도 이 음악 분야에 아주 재질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정말 그 능력을 키워서 뭐 이 박연이 이 당시에 그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하는 이런 또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 보면 황희정승 같은 거 우리 뭐 명재상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황희정승은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즉 양령을 폐위할 때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태종이 그 노회에서 유배를 갔었는데 이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나는 이제 끝났다 정치 인생. 왜? 자신이 반대했던 사람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런 그 황위를 세종이 품어줍니다. 경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옆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은 정말 더 말년에 꼽혀요.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느냐 하면 황희정승이 이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또 한참 뒤에 그 반대편 눈을 감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하잖아요. 왜 어르신은 자꾸 한쪽 눈 감으셨다가 또 한참 뒤에 또 반대편 눈 감으십니까? 하니까 이 왕께서 이 늙은 나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두 눈이 다 멀게 되면 내가 돕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한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이게 황희의 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적이에요. 정말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 또 국방 분야에 우리 김종서와 최은덕이라는 인물을 또 발탁을 해가지고 지금 최은덕으로 하여금 지금의 이 평안도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게 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저 환경도 지역에 육진을 개척하게 해서 지금의 이 그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지금 북한까지 포함하는 우리 그 국경선을 확정 지은 것도 바로 이 세종 때다. 이런 어떤 그 국방 분야에서도 아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등용해서 정말 많은 그 업적을 쌓았죠. 그리고 이 세종은 아예 인재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이 개인별로도 그 능력을 알아보고 이제 발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에서 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요. 물론 그 집현전이 그 이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을 세종 때 정말 이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책 과제들을 이제 그 제시해주고 여기서 정말 학문 연구에 의해서 얻어진 이 결론들이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현전을 거쳐간 학자들이 대략 96명 정도 되는데요. 전원이 문과급제자였어요. 과거에 모두 이제 급제했다라는 것은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 뽑으니까 정말 과거에 합격하기는 진짜 어려운 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 시험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된 게 그 춘향전 영향이에요. 이도령이 너무 쉽게 장원 급제하잖아. 그죠? 이도령 같이 공부해갖고는 절대 과거에 이거 뭐 장원은커녕 급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그런 설정이 가능했던 거고 정말 어려운 관문이었고 그런 관문을 통과했던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집현전에 이 연구를 하게 하고 이 정말 수시로 이 격려를 하고 이 특히 그 당시에 왕실에서 진상했던 규를 이제 하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너무 이제 감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 학문에 전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자꾸 뭐 감사 들어오고 조사 들어오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것도 왕이 막아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집현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신숙주와 얽힌 일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집현전 먼저 위치부터 보면 지금의 이 경회로 남쪽이에요. 왕이 집무하셨던 사정전이라는 건물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왕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실제 어느 겨울날 밤에 집현전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서 세종이 딱 거기를 이제 찾으니까 이 신숙주가 깜빡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종이 어떻게 하셨다? 이 옷을 탁 덮어줘. 이때 리더가 잘해야 돼요. 막 여기서 깨워가지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희 집에 가서 자라고 이랬으면 정말 뭐 전부 다 그런 소문 뭐 다 돌죠. 야 우리가 뭐 이렇게 죽으라고 연구하는데 이 왕께서 이렇게 부대접. 근데 거기서 정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덮어주죠. 저는 이것도 세종대왕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불 덮어줘봤자 누가 덮어줬는지 모르잖아요. 뭐 지나가는 내시가 덮어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쫙 왕이 자신 입고 있던 옷을 덮어주면서 당신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인재에 대한 신뢰, 이것이 결국은 그 신숙주와 같은 또 대학자들을 기를 수 있었던 그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집현전 학자들은 장기 근속자가 많았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다 관리로서는 승진하고 싶고 이런데 아무래도 연구기관은 승진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세종 때 유급 휴가 제도를 처음 실시했어요. 이 제도를 사가 독서제, 임금이 하사하다라는 뜻으로 사, 이 휴가라는 뜻으로 가, 사가 독서하게 해서 휴가를 주어서 책을 이제 마음껏 읽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에는 집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진관사라는 절에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집현전은 세조 때 이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모기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라는 이유로 이 집현전이 폐지돼요. 그래서 집현전 자체는 사라졌지만 사가 독서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성종 때 가면 아예 독서당을 만들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연수원 같은 그런 뭐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에 설치해서 이게 남쪽에 설치한 독서당. 독서당의 별칭이 호당이에요. 그래서 남호라고 불렀다가 중종 때는 지금의 서울의 옥수동, 금호동 요 산자락으로 옮겨가서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동호 독서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저 우리 옥수동, 금호동 산자락 이렇게 가시다 보면 독서당길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실제 독서당 터라는 표지석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독서당의 전통도 그만큼 이 집현전 학자들을 아끼고 이들에게 최대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부여했던 바로 그런 뭐 시스템이었고요. 사실 이 독서당 전통이 지금에까지 우리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회사 같은 데서도 이 연수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종이 인재들을 더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뭔가 휴식을 줘서 더 큰 성과를 얻으려고 했던 바로 이런 조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종이라는 왕이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 인재들을 정말 포용하고 이 소통하고 포용하는 거죠. 이 반대했던 사람까지 끌어안고 천민이라도 또 끌어안고 그리고 아예 또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 기관을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이 인재를 양성해서 함께하는 정치의 가장 모범을 보였다라는 이런 점에서도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왕,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부를만하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세종이라는 왕 정말 안 그래도 정말 대단한 왕임은 알았는데 정말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더 훌륭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